안녕하세요. 예. 자, 페이지 26페이지죠. 세율. 제가 그저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백신을 맞지 않았겠습니까? 마음만 좀 놓일 뿐이에요. 자, 취득세 세율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오늘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 과세 요건이 뭐가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자, 다시 한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세목이 취득세를 배우고 있어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요,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었어요. 자, 열거된 자산의 종류 뭐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 어업권. 각종 회원권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다. 자, 첫 번째 제외되는 거 뭐 있어요? 주식, 용물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특허권이나 영업권 이런 것들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자,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어요?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질 취득이란 승계, 원시,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고, 간주 취득은 네 가지.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있는데, 자, 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세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외워봐요. 세율.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유상취득 4%, 농지일 때는 3%, 상속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2.8,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 자,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하면 이건 무슨 취득으로 본다? 증여 취득으로 보아서 3.5%가 되는 거고, 다만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어요. 파산 선고에 한 취득이에요. 또는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상호 교환했어요. 또는 자기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취득하는 것을 입증했다면 이때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몇 프로? 4%죠. 이렇게.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특히 부담부 증여가 있는데,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채무 인수액을 어디에 포함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때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3.5%지만 채무 인수액만큼은 뭐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보아서 4%가 되겠다. 자,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로 재협의 분할이 되었어요.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로 재협의 분할이 되었다면 증가된 자는 감소된 자로부터 뭐하받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3.5% 취득세 다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의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때 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과점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가 된다면 지분 비율 모두를죠. 다만 설립 시에는 간주취득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미 과점주였던 자가 지분 비율이 증가된다면 증가된 비율만큼 적용할 것이고,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재차 과점주가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때 재차 과점주가 된다면 종전보다 증가된 비율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집단의 비율이 증가가 없다면 개인적인 비율의 증가 있어도 이때는 간주취득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자, 특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을 적용하지만 과점주가 된 이후에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간주취득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자면
취득하거나 증자를 통해서 과점주가 되는 것은 간주취득을 적용하지만 감자가 됨으로써 과점되는 것은 간주취득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와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였어요. 맞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란 등기 등록에 관계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한 선박은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아직 상속 등기를 안 했어. 그렇더라도 상속인간에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등기하지 않았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지입 차량에 대해서 누가 져야 된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차주가 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택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 누가 진다. 주택 조합원이 져야 된다. 그래서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일반 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무엇의 차이가 있더라? 세율의 차이가 있더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시설 대여물건이 있었어요. 자, 이런 시설 대여물건일 때는 국내 시설 대여물건 때는 누가 지고? 시설 대여업자가 지고,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물건에서는 수입업자가 져야 된다라는 거. 자,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일 때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져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개수와 관련돼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세라는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보는데, 이때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건물주를 말하는데, 좀 더 나간다면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연대납세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를 배웠냐면 취득 시기를 먼저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민법은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 취득,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자동 취득.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점유한 시효 취득만큼은 무슨 취득이다? 등기 취득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취득세에서는 무조건 자동 취득이야. 무조건 자동 취득. 자, 유상 취득이면 언제가 원칙이고, 잔금 지급일,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 증여일 때는 증여 계약일, 그죠? 이렇게 토지의 간척일 때는 공사준공 인가일, 그죠? 건물의 신축일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점유유한 시효 취득일 때는 시효 완성일, 이렇게 무조건 자동 취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세법에서 취득세에서도 등기 취득을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등기 취득을 인정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하나는 뭐 선등기, 등기를 먼저 했어.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가 먼저야. 계약일보다 등기가 먼저야. 근데 이때는 등기 취득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혼 시 재산권 분할에 의한 취득도 무슨 취득이다? 등기 취득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다만 특히 유상 취득의 경우에는 결국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잔금일을 사실상 잔금일로 할 거냐, 계약서상 잔금일로 할 거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어떻게 판단하지? 그렇지. 국수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국수공판장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아셨죠? 이때 계약서상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간다라는 거 다시 한 번만 보시겠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연부취득도 있었어요. 연부취득은 어떻게 되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겠다라고 했던 거. 자, 두 번째 계약의 해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특히 계약서당 잔금일과 계약일을 취득 시기로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계약의 해제가 취득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뭐냐면 공정증서 등에서 뭐가 된다면, 입증이 된다면 뭘로 보지 않겠다?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아셨죠? 이때 만약에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가 되어도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면 뭐가 되었을 때?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무조건 취득으로 볼 것이요. 또 하나. 그렇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계약 해제여도 또 다른 취득으로 본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축, 각종의 법률의 차용 개념인데, 우리 건축법 나왔어. 뒤돌아오지 말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주택법이 나왔어. 사용 검사일. 아셨죠? 다만 무허가나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된다.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다. 자, 문제는
개발법과 정비법인데 이 개발법과 정비법에 의한 취득세 부분은 건물분이냐 토지분이냐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납세물 제외될 것이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물이라고 한다면 뭐 준공 검사 증명서나 준공 인가증 이걸 내주는 날 아셨죠? 만약에 개발법이나 정비법에 의한 취득세가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물이라고 한다면 언제가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것까지만 하면 됐고. 자, 우리 과세표준 내용이에요. 자,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지? 실질 취득은 그냥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면 되고, 맞죠? 실질 취득이 아닌 간주 취득일 때는 증가한 가액으로 하면 되죠.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야? 취득 당시 가액이 얼마야? 이렇게 어떻게 결정할 때는 원칙은 무슨 가액으로 하고? 신고 가액으로 하고. 그러니까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 가액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아셨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 시가 표준이 미달된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할 것이고 국수 공판장일 때는 반드시 사실상 가액으로 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다. 자, 다만 여기서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국수 공판장,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았을 때에는 취득 가액은 사실상 가액으로 하지만 취득식은 언제로 한다? 계약사상 잔금 지급일로 해야 되고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 또가 뭐 있어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90% 이상 입증된다면 이때는 사실상 가액이 될 수 있죠. 자, 특히 사실상 가액으로 함에 있어서 사실상 가액의 범위를 정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이 사실상 가액의 범위를 정할 때 포함해야 될 게 있고 포함하지 않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건설 자금이자 포함하죠. 특히 할부이자나 연체료, 중개, 보수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만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않고요. 농지 보존 부담금 중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은 포함하지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이용자가 분담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그 외에 수수료라든지 또는 아까 채무 인수액도 조건부 부담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채권의 매각 차손도 포함해야 되겠죠. 다만 이 채권의 매각 차손은 소득세법이건 취득세건 제한적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이 있는데 동일한 날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손실을 한도로 한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자, 그 다음에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절대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선전비, 이주비도 당연히 안 될 거고요. 특히 할인 금액이 있다면 그 할인 금액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할인된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특히 중요했던 것은 자, 특히 뭐가 중요했었지? 저기 조경공사비. 이 조경공사비가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냐 신축 외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란다면 누가 지고 건축 주가 져야 되고 아셨죠? 그때 세율은 2.8%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 외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져야 되는데 세율은 몇 프로? 2%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던 거죠. 네? 그래도 항상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사람같이 보입니다. 응? 이제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세율 한번 볼게요. 자, 세율은 크게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어요? 네,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을 수 있다. 자, 실질 취득은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유상과 무상. 무상은 다시 상속과 증여가 있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요. 개정 전에는 무엇과 뭐가 있었다고요? 네,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는데 요게 합쳐져서 네, 개정 후에는 취득세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취득세는 어떻게 돼요? 유상취득일 때는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8%,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 자, 그런데 거기 추가적으로 보니까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인데 거기 추가적으로 공유물의 분할 같은 게 나오실 수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공유물의 분할은 몇 프로다? 2.3%가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정 전에는 어땠었냐? 개정 전에는 취득세가 몇 프로였어요? 2%였어요. 개정 전 취득세가 2%였다고. 그리고 이 2%에다가 알파 퍼센트를 한 게 뭐가 된다? 지금의 취득세가 된 거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이 2%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앞으로 이 취득세 2%에 대한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취득세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 기준 세율 2%를 취득세 중과 기준 세율로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동그라미 3번 보실래요? 자, 페이지 26페이지에요. 자,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 취득으로 보아 몇 프로를 적용한다? 2.8%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대수선 등이 되면 즉 개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세법에서 개수는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 배웠던 대수선이나 또는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개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개수가 되었을 때 납세무자를 누구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죠? 그렇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체구조부 취득자 아닌 자가 뭐 했어요? 가설했죠. 그럼 이때는 누가 진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제된다.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올 건데 뭐냐면 봐보세요. 만약에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한대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을 사용한대. 이 별장은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사치성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중과세 한다. 누구한테 한다? 건물 주한테 해야 된다. 그가 누구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니까. 아셨죠? 자, 또 하나. 또 바로 뒤에 돌 거예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이거든요. 이때는 2배 중과사가 되는데 2배 중과사가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자하고 신증설한 자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내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 공장을 신설한 거야. 그럼 누구한테 중과사한다? 소유자한테 중과사하는 거다. 그가 누구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니까.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세율이에요. 세율. 세율. 자, 이렇게 개수가 되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건축법에서 신축을 배우고 그죠? 신축을 배우고 중축을 배우고 대수선을 배우는데 응? 자, 그랬을 때 얘 권리 변동이에요, 아니에요? 신축 권리 변동이에요, 아니에요? 예? 맞지.
권리 변동은 이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취득, 변경, 상실 모두 다 권리 변동이잖아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잖아. 얘는 권리 변동? 맞아요. 우리가 신축을이라고 하지만 건축이 원시 취득인 거지. 아셨죠? 대수선은 권리 변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해요 안 해요? 예, 당연히 과세하죠. 과세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죠.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죠. 그래서 실질 취득. 그래서 간주 취득. 예? 왜 실질 취득이고 왜 간주 취득인지 아시겠죠?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세율이 얼마냐고, 세율이. 신축은 몇 프로? 예? 왜?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얘는 몇 프로? 2%. 예? 그러면 중축에 대한 세율은 몇 프로일까? 예? 2.8%. 왜?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아셨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세율이 나오는데 개수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 이때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면 몇 프로? 2.8%.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을 때는 몇 프로? 2%.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독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자,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뭐가 증가할 때는?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개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는지 안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면적의 증가를 수반한다면 몇 프로? 2.8%. 단순한 가치의 증가, 면적의 증가 없는 단순한 가치의 증가만 있다면 몇 프로?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농지입니다. 자, 농지 인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농지의 지목은 어디까지예요? 네?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까지. 그러면 이 지목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으로 해요? 사실상 지목으로 해요? 둘 다 해다. 거기 4번에 니은번 한번 읽어보시면 목장용지는 취득 당시 공보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에서는 농지가 공보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만족을 해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농지 인지가 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다시 한번요. 유상일 때는 원칙은 뭐예요? 4%죠. 다시 한번. 이게 농지일 때는 3%죠. 자, 상속일 때는요. 2.8%지만 농지일 때는 2.3%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증여거든요. 증여는 몇 프로예요? 3.5%지만 예외가 되는 것은 농지가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일 때 2.8%다. 그러니까 농지인지 아닌지는 증여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셨죠? 증여에서 농지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재산세를 배울 텐데 재산세에서의 농지는 다르단 말이에요. 재산세에서 농지는 어디예요? 논, 밭, 과수원입니다. 목장용지는 별개의 규모죠. 이때 재산세에서 판단은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지목으로서만 현황에서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너무나 개념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박스 위에 가보시면 원칙이라고 돼 있어서 이런 취득세는 무슨 세율이에요?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맨 첫 번째 줄 표준세율이고요. 여러분들 표준세율이라의 뜻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왜요? 왜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세율을? 재정, 재정 상황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이 지방세는 각 지자체마다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단 말이야. 아셨죠? 그럼 너는 뭐야? 얘가 표준이라고. 그러면 이 표준세율은 뭐냐?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율인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따라야 돼. 그런 세율도 있어요. 그런 세율 우리는 일정세율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표준세율의 반대말은 고정한다 할 때 뭐 일정세율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개념이 있다. 그리고 이런 표준세율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세율을 우리는 탄력세율이라고 말합니다.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탄력세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주택의 유상취득이, 주택의 유상취득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주택의 유상취득이다. 여러분들 원래는 유상취득이 몇 프로고? 4%고 농질 때는 3%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유상취득은 원래 4%라고. 농질 때는 3%고. 근데 그게 주택이야. 주택의 유상취득이라면 어떻게 된다? 6억 이하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된다? 1%에서 3% 사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억 초과 되는 것은 몇 프로예요? 3%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되게 쉬워요. 이게 6억까지는 금액이 6억까지는 몇 프로예요? 1%예요. 이렇게. 자, 만약에 9억 초과했어요. 9억 초과된 것은 몇 프로예요? 3%예요. 3%예요. 이렇게. 아셨죠? 그럼 옛날에는 6억 초과 9억 이하까지 2%였는데 그 뭐가 문제였느냐? 여러분들 6억까지는 1%인데 6억 100만 원에 샀어. 그럼 몇 프로가 되지? 2%. 그러니까 6억까지는 6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6억 100만 원이면 1200만 원 내야 된다고. 그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 기울기가 3억 분의 2%가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산식에 보시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가 곱하기 3억 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이죠. 예, 이렇게 그냥 3억 분의 2%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 7억 5천이야. 딱 중간에 7억 5천이라고. 그럼 보나마나 이거 몇 프로겠어요? 2%겠지. 7억 5천 곱하기 3억 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면 당연히 몇 프로 나오겠어? 이거 5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2% 나오겠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유상취득일 때는 이렇게 금액의 기울기별로 1에서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그 기울기가 3억분의 2%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다만
거기 페이지 보세요. 주택의 유상취득.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유상취득이 몇 프로인데? 4%인데 유상취득은 4%인데 주택일 때만큼은 뭐 하겠다? 세율을 달리 적용하겠다. 저렴하게 정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저율로 적용해 주는 것은 실수요자에게만 저율로 적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주택자에게까지 세율을 달리 적용, 저율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주택자, 즉 2주택 이상자가 취득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취득세 세율을 좀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주택, 2주택, 3주택, 그 다음에 4주택 및 법인. 법인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이나 이게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 외 지역이다. 할게요. 자, 그러면 1주택일 때 무조건 몇 프로예요? 1에서 3%. 1에서 3%죠.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 1주택이 있는 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또 하나의 주택을 샀다면, 즉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이 된 거예요. 그럼 몇 프로 하겠다? 자, 근데 이 8%가 왜 8%인지를 볼게요. 왜 8%냐면 원래 유상취득이 몇 프로예요? 원래 4%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2배. 그러니까 4%, 원래 유상취득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적용하니까 이게 몇 프로가 되는 거다? 8%가 되는 거다. 이해하셨죠? 근데 조정대상 지역 외에서 주주택이다 라고 한다면 여전히 몇 프로예요? 1에서 3%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3주택인 게 있어. 3주택인 게 있다면 자, 어떻게 된다? 이때는 12%인데 왜 12%냐? 예. 원래 주택 유상취득이 몇 프로예요? 4%. 여기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2%.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4%, 8% 하면 12%가 되는 것이다. 여기는 그냥 몇 프로요? 8%. 자, 4주택 법인 몇 프로예요? 역시 12%. 그 다음에 몇 프로 한다? 12% 한다. 어저께 상담을 누가 했어요. 뭐 술 한잔 사준다고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양평 쪽에다가 주택을 사야 되는데 주택을 하는 농가주택이라기보다는 뭐 별장 형태로 나중에 거기 살려고 하는데 법인 명의로 사는 게 좋느냐 개인 명의로 사는 게 좋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들 예전에는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법인으로 사는 게 유리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작년까지 얘기고 올해부터는 무조건 법인 이름으로 주택을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아셨죠? 왜 그러냐면 법인이 주택을 사버리면 그냥 기본 12%는 물고 가야 된다고. 아셨죠? 그런데다가 재산세는 똑같다고 쳐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6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택 공시가격에다가 바로 그냥 3%를 때리니까 종부세도 커진 거야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 주택을 살 때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예전에는 고민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개인이 유리합니다. 아셨죠? 뭐 개인도 유리할 건 없지. 그냥 다주택자일 때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이 한두 채일 때는 이제는 법인으로 사는 거는 좋지 않다. 아셨죠? 이렇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취득세 중과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더 배울 거예요.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자가 뭐 무거울 중자도 되지만 거듭할 중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과세 그러면 몇 배 중과세야. 몇 번 중복하여 과세할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자,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이 뭐예요? 2%죠. 이 중과 기준세율의 4배로 할 거야. 아니면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로 할 거야? 2배로 할 거야. 다시 한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나올 거냐? 자, 세율이 적용됨에 있어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2배가, 4배가 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2배가 중과세된 것끼리 묶이는 것 이렇게 물 수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4배가 중과세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이 4배가 중과세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거 사치성 재산이 있습니다. 아셨죠? 별구로 손주 좀 더 배울 거예요. 이 사치성 재산이 4배가 중과세가 돼요. 또 뭐가 됩니까? 법인의 주택의 유상취득도 뭐예요? 12% 4배 중과세 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조정대상 지역 내 몇 주택?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에서는 몇 주택 이상? 4주택 이상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죠. 아셨죠? 그 다음에 주택의 증여취득이에요.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때 주택의 증여취득이 12%가 되려면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몇 주택 이상? 얼마 이상? 3억 이상. 그래서 다시 한번 주택의 증여취득이 적용되려면 어디 내야 되고 조정지역 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여야 된다? 3억 이상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들의 어떤 내용보다는 올해의 문제는 분명히 이렇게 포괄적으로 4배가 중과세 되는 것끼리 2배가 중과세가 되는 것끼리 아셨죠? 그거를 섞어 놓고 동일한 세율을 찾는 걸 문제가 내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2배가 중과세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2배가 중과세 되는 게 뭐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이던가 또는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조정지역 내 몇 주택? 2주택. 조정지역 내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3주택이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 이제 27페이지 보시면 유상취득세 세율 적용 시 중과 제외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그냥 읽지 마세요. 실무적으로나 좀 중요한 문제지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내기는 너무나 힘든.
이런 유형의 문제는 건너뛰어야 돼요. 이거 괜히 맞추려고 이거 읽고 있거나 또는 제외되는 주택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셨죠?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막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뭘 했지? 뭘 했을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뭐 했는지. 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취득세 세율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자,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자, 유상일 때는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8, 농지일 때는 2.3, 증여일 때는 3.5, 비영리 2.8,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추가적으로 공유물 등의 분할은 2.3%가 되는 것이다. 나오기까지. 자, 첫 번째, 만약에 건축물의 개수와 관련돼서요. 이 개수가 나오면 첫 번째 납세 의무자가 중요하거든. 맞죠? 납세 의무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산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지는 거고, 이와 관련돼서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했을 때 그 물건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된다면 중과세 적용하는데, 누구한테 중과세 한다? 건물 주한테 한다. 만약에 공장의 신설 증설이 있어서 만약에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자와 신설 증설한자가 다르다면 누구한테 중과세 한다? 소유자한테 중과세 하죠. 그가 누구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이니까. 특히 세율에 있어서만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개수와 관련돼서 면적의 증가를 수반해? 그럼 이건 뭘로 보고? 원시취득으로 보아 2.8%,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2%, 그죠? 간주취득 적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농지의 범위가 중요한데, 취득세에서 농지라 하면 논, 밭, 과수원, 목장 용지를 말하는 거고, 그것이 논, 밭, 과수원, 목장 용지인지 판단은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일치해야지만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유상취득은 4%, 농지일 때는 3%지만 그 유상취득이 주택이라면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1%에서 3% 저율로 세율을 적용하죠. 하지만 그 주택의 유상취득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만큼은 세율을 달리 적용하면 안 되겠죠. 더 중과세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랬을 때 취득세에서의 중과세가 4배가 중과세가 되는 게 있고 2배가 중과세 되는 세율이 있더라. 아셨죠? 그래서 특히 4배가 중과세 되는 자산이 뭐가 있어요? 사치성 재산이 4배가 중과세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법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하거나 일 때는 12%, 즉 4배가 적용되는 것이고,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몇 주택? 3주택. 조정대상 지역 외에서는 4주택. 그 다음에 특히 주택의 증여취득도 12%가 적용될 수 있겠죠? 4배가 중과세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주택이 증여취득이 4배가 중과세가 되는 것은 어디 내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몇 주택? 3억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2배가 중과세 되는 게 뭐 있어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에 신설 증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과밀억제권 내 공장 신설 증설이나 법인이 있을 수 있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2주택, 조정대상 지역 외에서는 3주택.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아셨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페이지 28페이지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